안녕하십니까. 오늘 연재를 맡게 된 서울 미래치과 원장 최진입니다. 어, 저는 오늘 임플란트에 대한 임플란트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지금 제가 최근에 한 2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블루 다이아몬드라는 임플란트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저희 임상 경험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전남대학교를 졸업했고요. 현재 서울에서 서울미래치과 원장 작은 치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스터디 그룹 활동도 하고 있지만 현재 이제 가장 어떤 진료를 하면서 느끼고 배우는 점이 가장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어떤 특별한 스페셜리스트는 아니고 매일 임상에서 이런 어떤 캐리어스 치료나 또는 근관 치료 혹은 플라우 컨트롤 같은 이런 일상적인 진료를 좀 하는 과정에서 임플란트 진료에 대한 조금 더 이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 얘기는 그냥 일상 임상가가 느끼는 임플란트에 대한 생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이런 환자분이 한번 오셨어요. 좀 오래전에 오셨는데 임플란트를 원하셨지만 굉장히 좀 겁이 많고 또 수술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심지어는 마취할 때도 거의 실신한 적이 있었다는 그런 경력을 가진 환자분이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무서운 환자분이죠. 그런데 이 환자분 제가 임플란트를 치료를 이제 하려고 시작을 하면서 보니까 36번 부위 치조제가 많이 이제 좀 퇴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나중에 임플란트 유지 관리를 하다 보면 어떤 연조직 문제 때문에 관리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환자분, 겁이 많은 환자분은 어떻게 할까, 어떤 진지박 그раф트를 하면 좋겠는데 간단한 방법으로 한번 해결할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봤습니다. 다행히 환자분의 원심 쪽에 하악이지만 약간의 좀 단단한 부착층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서 약간의 프린지발 그раф트를 동시에 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임플란트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치유가 된 다음에 이제 임시치아를 연결해서 저는 임플란트 치료를 할 때 반드시 프로비저널 과정과 템포럴 과정을 거쳐서 환자분의 적응을 본 다음에 최종 치아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템포럴 과정을 반드시 하고요. 그다음에 최종 치아를 장착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떤 임플란트 유지 관리에는 딱 필요한 정도, 그 정도의 어떤 연조직 상태를 연조직 건강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치료를 마쳤고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 관리를 하면서 보면 꽤 이 환자분의 상태가 잘 유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좀 뭔가 좀 대단하고 좀 어마어마한 또 이런 치료를 통해서만 꼭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간단한 아이디어를 통해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좋은 결과를 유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임플란트 치료는 진단에서 어떤 수술 또 보철 유지 관리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것들을 위해서는 어떤 보철에 대한 처치나 또 소프티슈 또 하드티슈에 대한 여러 가지 매니지 능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임상 경력이 좀 되다 보니까 어떤 유지 관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테크닉적으로는 어떤 페리오나 또 수술 그리고 보철에 대한 이런 종합적인 관리가 특히 어떤 전문 진료를 하지 않고 저처럼 로컬에서 이제 일반적인 진료를 다 하는 그런 원장 입장에서는 어떤 깊이가 아주 높지는 않더라도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테크닉이나 또 생각은 좀 자기 나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임플란트에 대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에 대한 제가 어떤 전문적인 식견은 있는 것은 아니고 저도 임플란트를 잘 활용하는 그냥 임상에서 활용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많이 유명한 분들이 다 정리되어 있는 어떤 임플란트 포지션 연조직에서 치은에서 최소 4mm 정도 본 레벨 임플란트를 생각을 했을 때 3mm 정도 깊이 이상의 3mm 정도 이상의 공간을 유지해야 어떤 바이올로지 면에서 건강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나 또 자연 치아에서 최소 1.5mm를 떨어진다거나 또 임플란트 사이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저도 임플란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버칼 쪽에서 어떤 보온을 중심으로 보면 2mm 아니면 연조직까지 포함한 4mm 정도의 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떤 임플란트 건강도를 유지하고 있는 어떤 키 스트럭처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임플란트 시스템이나 또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좀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일반적인 기준들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반적인 원칙을 가지고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보철에 있어서도 어떤 컨투어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버 컨투어를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고 티슈 안에서는 최소한의 어떤 좁은 형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보철 쪽에서만 그 어떤 컨택 부분을 잘 커버할 수 있는 이 정도 형태로 컨케이브한 형태의 컨투어를 갖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뭐 이게 어버트 각도가 뭐 25도나 30도 이하다, 25도 이하다가 좋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오버 컨투어면 되지 않는다, 오버 컨투어가 되면 좋지 않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이 편리한 것 같습니다. 저는 임플란트를 1999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졸업은 제가 조금 더 전에 했으니까 약간 뭐 그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약간 늦게 시작한 편입니다. 학교 다닐 때 임플란트를 배운 적도 없고 졸업해서 공부해서 시작을 했고 저 임플란트가 제가 처음 심은 임플란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ITI 임플란트를 조금 그 약간 카피한 뭐 POI라는 일본에서 나온 임플란트였습니다. 저걸 제가 처음 시술을 했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그때 수술을 할 때 제 친구가 와서 도와줬는데 수술을 어떻게 했는지 임플란트를 어떻게 심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두려워하면서 심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은 보시다시피 주로 제가 사용하는 임플란트는 지금은 이제 제가 시작은 티슈러벨로 했고 지금도 티슈러벨 임플란트를 굉장히 좀 선호하는 편이지만 주로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플란트는 보시는 것처럼 본네빌 임플란트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임플란트는 뭐 지금까지 그냥 저는 조심조심 사용하는 편이어서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사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뭐 특별한 처치를 뭐 대단한 처치를 하지 않고 약간의 번거롭들을 했지만 이렇게 거의 한 10년이 지난 정도 시간을 놓고 보면 별 문제 없이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때 사용한 임플란트는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는 임플란트가 메가젠 회사의 어떤 N1이라는 임플란트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뭐 아주 장기간 동안 저는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본 레벨도 잘 유지되고 있고 특별한 어떤 그 기계적인 문제 없이 10년 정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케이스가 저는 많지는 않지만 간혹 이렇게 조금 더 많은 그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심는 케이스도 종종 있긴 한데요. 이 케이스에서는 제가 유지 관리를 하면서 조금 특이한 것들을 봤었는데 한 5년 지나서 보니까 우측 환자분의 우측 보면 임플란트가 위치가 5, 6번 사이가 굉장히 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약 한 5년이 지났어도 그 현재 그 본 레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는 최소 3mm 정도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되고 있지만 이런 임플란트 시스템에서 특히 본 레벨 임플란트 시스템에서는 어떤 그 연결 구조가 어떤 별 기계적인 문제가 없다면 본 레벨이 특별히 내려가거나 하지 않고 잘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운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 커넥션 부분이 뭐 문제만 없다면 저런 결과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커넥션이 없는 그런 임플란트를 사용한다면 더 안심할 수 있는 결과를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임플란트를 쭉 식립하고 쭉 경과를 관찰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또 재미있는 그 나름의 현상도 발견하는 재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아주 고령 환자나 또 어떤 본그라프트를 광범하게 할 수 없는 환자들에서는 이렇게 쇼트 임플란트로 사용해서 좀 임상적인 또 유용한 결과를 얻고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뭐 임플란트에서 특별한 어떤 이제 문제 없이 대부분은 뭐 일상적으로 무난하게 임상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케이스에서 보듯이 임플란트 이제 개수가 많아지고 또 제가 했던 남이 했던 이렇게 임플란트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특히 그런 기계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술자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떤 임플란트 자체의 어떤 한계 때문에 나오는 또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알려져서 또 구치부 같은 경우는 뭐 직접 뭐 최소 5.0 이상을 사용한다거나 어떤 기계적인 강도가 충분히 유지되는 그런 임플란트들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수술을 하려면 상당한 양의 이제 골이 필요하거나 또 상당한 양의 골 조성이 필요한 또 그런 또 생각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시술을 해야 되는 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커넥션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 익스터널을 사용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었지만, 중간에 보이는 어떤 인터널 커넥션 임플란트를 이렇게 이걸 사용하다 보면 이것들이 어떤 그 구조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어떤 로드가 가해졌을 때 파열이 되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그 티슈 레벨 임플란트를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구조적으로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회사와 노력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모든 조건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한 임플란트가 있을까? 또 혹자들은 뭐 본인이 사용하는 시스템이 가장 또 아이디어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제 생각에 이제 물론 짧은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뭐 완벽하게 모든 조건을 들어맞는 완벽한 임플란트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임플란트들을 어떤 내 임상에서 어떻게 내가 잘 유용하게 활용하느냐, 이것이 필요하지, 임플란트가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임플란트가 이렇게 어떤 우리가 전통적으로 처음 시작했던 익스터널 타입이나 또 티슈 레벨 임플란트, 그리고 본 레벨 임플란트,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임플란트들은 각자의 어떤 커넥션을 가지고 있고, 임플란트 어떤 그 커넥션이나 또 바디나 또 에이펙스 어떤 스레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임플란트 디자인들은 결국 어떤 외과적인 시술에 좀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또 초기 고정에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즉시 식림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이런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런 3D나 픽스 디자인 때문에 본의 힐링 프로세스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떤 본에 가해지는 어떤 로드, 어떤 힘의 분산도 좀 달라질 수가 있어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임플란트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런 성질을 잘 반영해서 내 임상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소프트한 본에 있어서는 이런 임플란트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임플란트 디자인들은 임플란트 스테이빌리티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레드 디자인이나 형태가 임플란트 초기 고정이나 또 어떤 임플란트 골 결합이나 또 어떤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하를 가했을 때 여러 가지 반응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런 스테이빌리티를 우리가 스테이빌리티 딥이라고 하는데, 이런 스테이빌리티 딥을 줄이고 일정한 또 혹은 좀 더 유리한 또 혹은 또 조금 더 빨리 로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디자인들과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하고 또 거기에 따른 좋은 임플란트들이 각 회사에서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이런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또 그 시스템에 내 임상에 맞는 임플란트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이제 어떤 스레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임플란트 스레드가 이렇게 골을 밀고 또 파괴하고 가는 약간의 좀 이런 형태의 일종의 컴프레션 네크로시스를 일으키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스레드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약간 나이프 스레드의 디자인들이 어떤 임플란트 본에는 조금 더 이렇게 유리한, 본에 손상을 덜 주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프 스레드는 또 반면에 또 시술하기가, 식립하기가 약간 좀 까다로운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스레드 디자인에 따라서 어떤 ISQ 밸류다 또는 어떤 임플란트 스테빌리티가 좌우되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임플란트가 어떤 스레드인지 또 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잘 좀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도 제가 사용하는 임플란트에 큰 불만 없이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지인의 소개로 이런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라는 임플란트를 제가 이제 사용을 소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플란트는 뭐 간단하게 제가 뭐 소개를 드리자면 뭐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본 레벨 임플란트고요. 약간 독특한 것은 이제 커넥션이 옥타 타입이고 또 상당히 강력한 그 커넥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반면에 그 스레드가 강력한 반면에 또 위쪽에 그 크리스탈 부분에서는 본을 잘 유지할 수, 티슈를 보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디자인들이 고안되어 있는데요. 사실 아까 좀 잠깐 말씀드린 임플란트 기계적인 파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임상가들을 괴롭혀 왔기 때문에 여러 회사들에서 이렇게 어떤 딥 커넥션을 가진 그런 임플란트들을 이용해서 그런 한계들을 극복하고자 나와 있는 것들이 이런 제가 이제 알기로는 현재 세 군데 회사에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 또 어떤 회사의 그 임플란트들, 이렇게 각각 회사들마다 어떤 그 커넥션에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그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를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런 아까 임플란트 기계적인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이런 회사 노력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임플란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소개드리고 있는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제가 사용하는 애니원 임플란트와 비교를 해보자면, 이런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어떤 헥사가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거는 이제 임플란트가 보시다시피 커넥션이 굉장히 깊이 있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약간 옥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상당히 깊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넥 부위는 상당한 파열 정확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강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상당히 견고한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두 개를 겹쳐봤을 때,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가 상당히 커넥션이 깊고, 넥 부분은 상당히 견고한 두께가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용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굉장히 상부구조 결합이 견고하다. 상당히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연구하는 건 아니지만 회사에서 이제 제가 얻은 자료지만 어떤 이 기계적인 강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약 4.0 임플란트를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4.0 임플란트에 비해서는 이런 어떤 엑스핏을 가지고 있는 딥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임플란트는 약 한 84% 거의 2배 가까운 그런 견고한 강도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제가 사용했던 애니원 임플란트보다 훨씬 더 강한 커넥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임상적으로 우리가 임상에 어떻게 사용될 수 있겠는가를 제가 이제 오늘 제 증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굉장히 핀 스레드를 가지고 있는, 나이프 스레드를 가지고 있는 상당히 딥 스레드 임플란트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스레드가 에이펙스 쪽으로 가면서 에이피칼 커팅 엣지를 가지고 있는 임플란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당히 견고한 고정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할 때도 상당히 유리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펙 커팅 엣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반면에 이렇게 스레드가 프로그레시브 이렇게 약간 증가하면서 커팅 엣지가 고정에 굉장히 유리한 작용을 하고 있는 반면에 상부 구조에 있어서는 또 이렇게 위쪽에 스레드가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임플란트 조직을 좀 이렇게 받아주는 좀 그런 연조직과 본을 좀 안정성을 받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어떤 스레드 디자인이 이제 어떤 스퀘어 스레드가 훨씬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이 나이프 스레드가 상당히 길 반면에 끝 부분은 이렇게 라운드한 스퀘어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본을 조금 이렇게 본을 조금 부드럽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임플란트에 대한 기계적인 저항도 또 접촉면도 넓히고 기계적인 저항도 넓히면서 또 반면에 조직에는 굉장히 친화적인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용 때문에 이제 임플란트가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임플란트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을 반영한 디자인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는 이런 그 스레드 자체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 반면에 상부 구조의 조직을 좀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플랫폼이 조직을 많이 과도하게 밀어내지 않고 연조직이나 본이 충분히 담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그 넥 부위의 두께를 좀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식립됐을 때, 특히 발치식 임플란트를 할 때 그 어떤 임플란트하고 본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이 어떤 버칼 플레이트까지 거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보통 저게 최소 2mm, 그리고 연조직까지 했을 때는 한 3mm 정도가 유지되는 것이 임플란트가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넥 부분의 구조가 스레드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임플란트 그 주변에 어떤 그 갭 부분을 충분히 조직으로 채울 수가 있어서 임플란트 안정성에, 또 특히나 장기적인 안정성에도 상당히 유리한 그런 구조를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소개드리고 있는 이 임플란트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넥 부위의 조직의 어떤 두께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는 그런 임플란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갭 디스턴스를 늘려서 충분하게 조직이 어떤 재생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적은 다이아몬드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이고, 그리고 임플란트를 최대한 구개측에 붙여서 식립해서 버칼 쪽에 조직이 충분히 안정된 조직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꼭 이제 이 임플란트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시술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를 버칼 쪽에 밀리지 않도록 구개 쪽으로 붙여서 식립을 하면 훨씬 조직의 그 안정성을, 장기적인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널리 모두 아시다시피 이런 어떤 플랫폼 스위칭 디자인을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어떤 사진으로 보면 일반적인 우리가 본 레벨 임플란트는 이렇게 넥 부위가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넥 부위 그 두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게 줄어들면 상당히 이제 임플란트 기계적인 강도가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넥 부위가 약간 두꺼워서 조직을 약간 좀 이렇게 좀 과도하게 미는 그런 경향이 있어 보이지만, 이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는 넥 부위가 플랫폼 스위칭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느낌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게 기계적인 강도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 또 더블 옵셋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저것 때문에 어떤 본이나 조직이 훨씬 더 안정되게 유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뭐 어떤 디자인 컨셉이나 또 어떤 개발자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이제 내 나름의 어떤 임상을 하면서 적용하고 활용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연구해서 이것을 만들어내는 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역할들 때문에 플래핑 스위칭 효과가 있고, 또 어떤 커프 디자인이 상당히 좀 조직에 좀 친화적인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떤 임플란트 스테빌리티를 높이고, 그리고 어떤 본의 어떤 응력 분산이 유리하게 잘 유지가 되고, 그걸 더불어서 어떤 프랙처에 대한 저항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그리고 어떤 하드 티슈나 소프트 티슈 어떤 볼륨을 충분히 유지하는 이제 그런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사실 뭐 이런 복잡하고 이론적인 이런 디자인 컨셉들을 우리가 뭐 기억하고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이고요. 실제로는 이 임플란트를 우리가 임상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판단을 했을 때 한 이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싱글 미싱 케이스에서는, 그러니까 싱글로 이 임플란트를 심었을 때는 이 강력한 커넥션 때문에 상당히 좀 견고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제 경험으로 해보면 우리가 싱크다운 임플란트, 본 레벨 임플란트 싱크다운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얘기도 많이 있지만, 뭐 저는 이제 그것을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임상에서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느낀 적은 없었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극복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를 제가 나중에 한 달 후나 이렇게 풀어보면 거의 나사 풀림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당히 견고한 어떤 기계적인 결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 견고성 때문에 좁은 입지에 있어서
골 조성이나 그런 부가적인 시술을 많이 하지 않고서도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임플란트 다양한 디자인 때문에 어떤 레스큐 임플란트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특히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제 소프트본에서도 이 임플란트가 상당히 강력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어떤 넬로 리지에서 활용하는 것과 이 소프트본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임플란트를 저도 소개를 받고 활용을 하면서 정말 이 견고성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좀 의문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이제 같이 조금 임상 활용을 해본 원장님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제가 박정철 원장님께 제가 얻어온 케이스인데요. 이렇게 구치부, 최후방 구치에 직경 4.1, 우리가 보통 5.0 이상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랬던 기계적인 강도 비교를 해보면 이 4.1 직경 임플란트가 5.0 뭐 이상의 어떤 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4.1을 최후방 수복에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지금 현재 임상 테스트를 해보고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활용을 해보고 있긴 한데, 보시는 것처럼 이 고분 졸폭에 임플란트를 사용하고, 이거는 이제 부가적인 바깥쪽은 그냥 볼륨 유지를 위한 부가적인 골 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이제 수술을 하는 것은 뭐 어떤 복잡한 어떤 골 조성이 아니고 그냥 볼륨 유지를 위한 골 조성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트랜스뮤커살로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립하셨고 최종 최후방 치아 시간을 최후방 6번을 이렇게 이제 싱글로 4.1짜리 다이아미터로 수복을 하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잘 유지가 되고 또 CT 소견을 봐도 그 볼륨이 잘 유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를 이제 5.0 이상의 우리가 픽처를 사용하게 되면 남아있는 버칼 쪽에 본이 굉장히 얇아지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어떤 좀 더 강력하게 어떤 메쉬를 사용해서 골 조성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텐데 좀 더 작은 직경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 없이 특히나 어떤 고령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거는 이제 뭐 제 케이스가 아니라서 죄송하지만 이거 손영희 원장님 케이스이긴 한데 이렇게 소부치에 3.3이나 3.7 직경 아주 작은 시그니치에 이런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한 우리가 임상 상황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3 다이아미터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넬로 리지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많은 골 조성 없이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골 내에 충분히 식립하고 나머지 버카 쪽에 볼륨만 유지할 수 있는 그раф트를 한 다음에 콜라겐 볼을 가지고 그раф트를 한 다음에 임플란트 식립을 마쳤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어떤 임플란트 유지에 대한 큰 부담 없이 그냥 볼륨 유지를 위한 골 조성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술이 간단하고 또 환자분도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이렇게 승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술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약 10주 정도 후에 보철을 연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보철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연결을 했고 CT 소견을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임플란트 주변이 볼이 좀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시술이 능하신 분들은 그냥 레귤러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또 골 조성을 조금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메디오디스탈로 공간이 부족해서 뭐 4.0이나 5.0 임플란트 두 개를 식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약간 조금 더 작은 직경, 특히 소구치 같은 경우는 3.7이나 3.3까지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이제 최후방 구치는 특히나 고령 환자분들은 이렇게 많은 골 조성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4.1 직경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3.7을 해보고 싶기도 하지만 그건 조금 더 너무나 좀 도전적인 것이고 그래서 4.1 정도는 최후방 구치에 사용해도 괜찮지 않나. 이 환자분도 4.1 직경의 임플란트를 6번에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버칼 쪽에 그러니까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골 안에 골 안에 임플란트를 충분히 식립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버칼 쪽에는 그냥 볼륨 유지를 위한 이종골이나 아니면 합성골을 이용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복권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용하면 이렇게 시술 자체가 굉장히 간단해지고 볼륨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골 내에 임플란트가 충분히 안정적이 되고 바깥쪽 볼륨은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을 아주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식립을 했고,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상부 우절 연결해서 저도 CT를 찍어봤는데요. 상당히 만족스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약 6개월 정도 지나서 찍은 CT인데요. 물론 이제 이런 뭐 임플란트에 대한 검증들은 적어도 3년, 뭐 5년 이상 장기적인 팔로우업을 거쳐서 또 우리가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려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어떤 이런 디자인 컨셉에 맞춰서 임플란트 식립을 했을 때 충분히 좋은 결과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좁은 리지에서도 이 임플란트의 구조를 잘 우리가 어떤 적용을 해서 임플란트를 활용한다면 환자분에게 어떤 부가적인 뭐 이런 상당히 많은 어떤 뭐 GBR 같은 이런 시술을 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좀 더 수월하게 임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좀 갖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임플란트를 이제 어떤 소프트본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 우리가 임플란트를 식립한다는 것은 이제 골 내에 어떤 뭔가 인공물을 우리가 식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골에 친화적으로 픽스처가 식립이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각 회사에서 메이커들에서 다양한 디자인을 이용해서 골을 최소로 심습하면서도 충분히 안정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을 만들고 있는데, 종종 우리 하드본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죠. 하드본을 너무 과도하게 식립을 하다가 뭐 픽처가 찢어지기도 하고, 또 골에 걸려가지고, 저도 초창기에 잘 모르던 시절에 하드본에 그냥 뭐 힘으로 심다가 정말 그야말로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않는 뭐 그런 상황으로 직면해가지고 굉장히 당황한 적도 있었는데, 이런 골질을 잘 판단해서 임플란트가 최대한 패시브하게 골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소프트본인데요. 뭐 소프트본을 뭐 극복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 뭐 덴사바 같은 얘기들도 뭐 얼마 전에 많이 이제 소개가 돼서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소프트본에서는 이렇게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케이스, 사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본도 골질도 약하고 상당히 이제 사이너스도 가까운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이렇게 덴사바를 이용해서 그냥 티슈 펀치만 해서 픽처를 식립을 하죠. 이렇게 식립을 하면 이때는 이제 골이 너무 부족해서 어떤 콜라겐 들어있는 이종골을 사용했는데요. 골 이식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굉장히 어떤 이 시술 과정이 간단하고 또 복잡하지 않게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블록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놓고 그냥 덴사바로 살살살 밀어 넣는 거죠. 이때 이제 주의할 점은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덴사바가 멤브레를 직접 밀고 들어가지 않도록 본이 그냥 올라가는 정도, 그 정도로만 식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 이식을 하고 픽처 식립을 하죠. 이때는 딥스리드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냥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를 사용했습니다. 뭐 플라즈마 같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장치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식립을 끝나는데, 보시면 아까 엑스레이에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골질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초기 고정을 역을 이제 20뉴턴 이상 고정력과 ISQ가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케이스는 이제 조금 제가 약간 어떤 면에서는 약간 좀 무모하게 좀 빨리 로딩을 한 좀 경우인데요. 사실 이런 케이스는 제가 최소 3개월, 4개월 이상을 기다리는데, 보시다시피 ISQ 수치가 약간 증가 경향이 있고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좀 조기 로딩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CT를 보면 septal본에 교묘하게 이제 아주 운이 좋게 잘 걸려서, 물론 이제 처음 진단을 할 때, 가이드 진단을 할 때 저 부분을 예상을 하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좀 럭키한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적은 골질이었지만 식립을 하고 사실 약 5주에서 6주 사이에 로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안정된 다음에 파이널로 보체물을 교체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떤 덴스페이션과 어떤 사이너 그라프트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런 컨셉을 이용하면 이제 굳이 어떤 임플란트 시스템 문제가 아니더라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케이스에서 없는 본인, 그러니까 골질이 너무 약한 경우는 골 자체가 없기 때문에 덴시피케이션이나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골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흔히 소프트본에서는 언더드릴링하고 뭐
그야말로 인덴테이션만 주는 정도만 하고 플렉시를 심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오스테오톰을 이용해가지고 골 침혈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많은 연구들을 보면, 많은 그 어떤 선악들의 어떤 그런 보고들을 보면, 이런 언더드릴이나 어떤 그 오스테오톰 테크닉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도 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본능적으로 소프트본에서는 언더드릴을 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나 그 어떤 로딩을 빨리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소프트본에서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덴시피케이션 컨셉과 또 하나는 어떤 임플란트 스레드 디자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사용했던 임플란트에서는 이렇게 딥스레드라는 디자인이 있어서 이렇게 골질이 약한 경우에는 약간 보시면 6번 자리는 5번 자리는 일반적인 스레드고 6번 자리는 딥스레드 임플란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활용을 하는 거죠. 이 환자분은 바지 즉시 식립을 하려고 이제 드리려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septal본이 너무 얇고 또 지지할 수 있는 본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고정력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보시면 사이너스 상악동 점막이 그대로 보이죠. 다행히 뚫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픽처를 식립하는데, 이런 경우에 저는 이제 아까 그 블루 다이아몬드가 에이펙스로 갈수록 스레드가 이제 약간 커지면서 고정력이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딥스레드 컨셉을 이용해서 식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안쪽에 사이너스 하연에 저 스레드가 걸리도록 픽처를 식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구치부는 길이를 한 8.5 정도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 케이스에서는 스레드가 코티칼에 걸리도록 10.0을 이용해서 저렇게 스레드를 상악동의 하연에 걸치도록 이렇게 식립을 했고, 이 스레드를 이용해서 픽처 고정력을 얻고, 비교적 조기에 약 한 4개월 정도 지난 후서 이제 파이널을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레드 디자인을 이용하면 골질이 약하거나 또 고정을 얻을 수 없는, 또 고정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서 상당히 유리한 그런 좀 상황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가 제가 조금 마음에 들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스레드가 이제 딥스레드 디자인이 있습니다. 각 직경마다, 그러니까 레귤러 말고 어떤 네로우에서부터 어떤 레귤러까지 전부 딥스레드를 가지고 있고, 또 4.8, 5.3 이상부터는 코어 직경은 같고 스레드만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저 큰 스레드를 이용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레스큐 임플란트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케이스를 준비하지 않았지만 심지어 상악동 하연에 상악동 하연에 퍼포레이션이 있는 경우도 이 스레드가 크기 때문에 저 스레드를 이용해서 막아서 제가 임상을 한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물론 특수한 경우였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 어떤 딥 스레드를 이용하면 우리가 상당히 좀 재밌는 임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보시다시피 남아있는 잔존골이 약 1.5mm, 그러니까 2mm가 채 되지 않는 그런 환자분이고, 또 상악동 안에 이렇게 리텐션 시스트가 있는 그런 케이스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어떻게 이제 할까 하다가 윈도우를 열어서 이걸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또 그런 좀 경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싱글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권리식을 조심스럽게 한 다음에 딥스레드 디자인을 이용해서 고정을 얻고 픽셀을 식립했죠. 그리고 약 5개월 후에 세컨 서저리를 했고, 충분히 고정력이 좋다고 판단을 하고 6개월 후에 최종 보초를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지금 1년 넘게 경과 관찰하고 있는데 문제없이 잘 유지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스레드가 강력한 스레드가 있기 때문에 골질의 접촉력을 충분히 넓히고, 또 그것 때문에 고정력이 좋아서 임플란트의 오시오 인티그레이션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팔로우했을 때 찍은 사진이고요. 또 비슷한 경우입니다. 이 환자분도 60대 여성 환자분인데, 보시다시피
발치하고 나서 남아있는 잔존골이 약 4mm 정도가 쫓겨야 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도 이거는 아까는 이제 너무 잔존골이 없어서 제가 투 스테이지로 수술했는데 이 케이스는 이 스레드를 이용해서 고정력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원 스테이지로 수술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딥스레이드를 이용했고요. 이거는 딥스레이드 5.8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코어 사이즈는 5.3 똑같은데 스레이드만 약간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았어도 이렇게 고정력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보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제가 이제 너무 골절이 약했는데 사실 플랫미스로 수술을 해가지고 약간 좀 실수를 한 케이스인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딥스레드를 사용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처음 수술할 때는 4.8 정도면 충분히 안정성이 있겠다 판단을 하고 식립을 했는데 약 한 달 되지 않아서 이제 픽스가 흔들려서 이제 픽스를 빼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5월 2일 날 수술을 했고 5월 30일 날 픽스를 제거하고 이제 보니까 이제 플레미스 수술을 했고 공간은 많이 남아 있는데 다행히 어떤 염증이 많이 진행된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초기 고정을 잃었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페일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거를 하고 바로 픽스처를 같은 코스 5.3 같은 사이즈인데 이제 스레드가 이제 굉장히 길죠. 더 강하죠. 그래서 직경이 6.3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고정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픽셀 제거하고 그라누스 티슈 확인하고 그 다음에 픽셀을 식립했죠. 그리고 바로 원 스테이지로 시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약 4개월 정도 지났죠. 4개월 정도 후에 5월 달에 수술했고 9월 달에 이렇게 상부 구조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정도 로딩을 하고요. 저는 보통 이제 골절이 약한 경우는 최소 한 달 내지는 한 3달 이상 6개월까지 프로그레시브 로딩을 하기도 하는데 이 케이스는 아이스큐스키도 괜찮았고 일정하게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약 한 달 만에 한 달 반 정도 됐죠. 파이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레스큐 케이스에서도 덴사바가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가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그런 모든 어떤 픽셀 시스템에는 어떤 좋은 점이 있으면 또 불리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임플란트가 단순히 어떤 서바이벌 하는데 더 관심을 많이 가졌다면 이제는 어떤 임플란트 어떤 예지성을 좀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많이 이제 하겠는 시대가 되었고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 제가 오늘 소개드린 임플란트가 완벽하다거나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임플란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임플란트 장단점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이제 또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용하는 어떤 임상 경험을 소개해 드렸고요. 사실 이렇게 커넥션이 견고하고 또 임플란트 어떤 기계적인 강도가 좋은 이런 임플란트가 반드시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기존에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해 왔던 또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이런 임플란트들은 조금 더 호환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메이커들과 호환성도 있고 또 비교적 어떤 시술할 때 다른 어떤 장치를 연결하기도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소개드린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는 네. 잠깐 질문이 있어가지고요. 17번 싱글 케이스에서 픽스처 길이가 8.5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제가 주로 9칩을 8.5로 식립하거든요. 8.5 길이의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이렇게 결합이 견고하면 반대로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싱글은 좋은데 여러 개가 된 경우에 있어서는 약간 제거할 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우리가 사용하고, 그러니까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임플란트들은 이런 파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한 기계적인 강도가 문제가 있는 반면에 요거는 기계적인 강도는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보통 SCRP 타입으로 보초를 하게 되면 픽처를 이제 놓고 그냥 시멘 타입으로 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SCRP로 해가지고 한번 빼가지고 청소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좀 제거가 어렵습니다. 두 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그래서 싱글은 좋은데 이렇게 이제 브릿지로 하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SCRP 타입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루다이아몬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간혹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기존에 사용했던 보네빌 임플란트하고 완전히 좀 커넥션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로 똑바로 심지 않으면 그게 허용하는 오차 범위가 3도, 2도 정도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정말 잘 심지 않으면 제거가 안 됩니다. 두 개가 브릿지를 했을 때. 그래서 이제 SCRP 타입으로 하기 곤란한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박정실 원장님께 좋은 케이스에서 얻어왔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패스가 약간 다른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SCRP 타입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 독특한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에 보시면, 어버트 커넥션 보기가 약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보이는 것은 일반적인, 딥 커넥션 타입의, 이제 우리가, 임플란트, 상부 구조인데, 오른쪽은 아래 부분이 잘려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브릿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브릿지 어버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면 어느 정도, 각도 보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케이스는 이렇게 약간 12.5도 정도, 이렇게 메디오 디스탈로 11.5도, 포코리인갈로 약간 5.5도 정도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던데, 이렇게 이 케이스도 브릿지 어버트를 이용하면 이제 SCRP 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약간 인상적인 팁이 패스가 좋은 쪽, 그러니까 인접치와 패스가 맞는 쪽은 기성 형태의 어떤 커넥션을 사용하고 패스가 약간 틀어진 쪽을 브릿지 어버트 이렇게 사용하면 이렇게 착탈하는데 문제 없이 어떤 블루 다이아몬드 같은 디자인에서도 제거가 가능한 그런 방법을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도 그렇게 많이 훼손을 하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어서 만약에 이 블루 다이아몬드 같은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브릿지나 이렇게 SCRP를 하고자 한다면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정말 잘하시는 원장님께 또 소개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저도 이제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브릿지 어버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이제 특정 임플란트를 사실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게 사실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 또 다른 임플란트를 다 잘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임플란트 컨셉을 잘 이제 이해하신다면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실 때 어떤 부가적인 또 어떤 조금 더 편리한 그런 임상을 하실 때 이런 컨셉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이제 이런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싱글 케이스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또 넬로우 리치에서도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소프트본에서도 매우 이렇게 예지성 있는 결과를 좀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레스큐로 사용하는 경우에 굉장히 얻기 어려운 케이스에서도 이렇게 딥스레드를 이용하거나 또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의 스레드를 잘 활용한다면 상당히 임상에서 유용하게 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임플란트라는 게 이런 특정한 오늘 임플란트 선택에 대해서 임플란트 특정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있죠. 알게 모르게 이것을 저처럼 일반 GP라고 하더라도 임상을 하다 보면 이런 임플란트에 대한 기초 지식부터 진단이나 또 어떤 치주 관리나 또 조금 어드밴스한 수술이나 보철이나 혹은 심지어는 교합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양한 것들을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다양한 좀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들 잘 하고 계실 것이고 제가 이제 그런 부분까지 주제 넘게 말씀드릴 그런 입장은 아니고 오늘은 그냥 어떤 임플란트 시스템에 대한 어떤 임플란트 선택을 하실 때
이런 임플란트도 있다라는 좀 그런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원장님들은 뭐 이런 분들이십니다.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도움을 받고 많이 배우고 있는 또 그런 원장님들이시고, 오늘 케이스도 이분들에게도 도움을 많이 얻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보다도 뭐 다른 분들에게도 더 많은 그 어떤 그 해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 스크루가 제가 초기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그 드라이버가 그 정확하게 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뭉개진 경우는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스크루 파절은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되게 그 커넥션이 강해서 어버트가 부러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커넥션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스크루를 조여보시면 핸드로만 그냥 조여도요, 굉장히 강력하게 딱 그 픽스처와 그 어버트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어버트가 넥 부분이 파절되거나 그런 경우를 경험한 적도 없고, 다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제가 해외 그 케이스 사례에서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블루다이아몬드 임플란트는 상부 어버트가 픽스처 내에 들어가지 않으면 스크루가 잠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들어가야 스크루가 잠기는데, 그걸 스크루 타입으로 어설프게 힘으로 밀어 넣어가지고 스크루 파절을 경험했다는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은 있는데요. 저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파절을 겪은 적은 없고, 다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커넥션이 굉장히 안에가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딱 상부 구조가 들어가지 않으면 스크루가 잠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손의 느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네, 이런 경우는 만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릿지 어버트를 활용할 수가 없는 케이스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한쪽은 파이널 세민을 하고 한쪽은 템 세민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뺄 때, 시멘 타입에서 빠지는 쪽은 템 세민 쪽에 빠지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하시면, 커스텀 디자인을 하시면,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방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버트 디자인에서 이제 지금 아마 제가 출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장님들이 좀 제안을 해서 티슈 레벨 어버트를 만들어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약간 뭐 옥타 같은 그런 형태로 해서 하는 그런 보철도 지금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페리임플란타이티스는 사실 제가 이제 사용한 것이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픽스처 스레드가 큰 경우에는, 페리임플란타이티스의 대처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디자인 구조상 픽스처 식립 위치를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약간 본에서 약간 깊게 식립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상부에 스레드가 없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본과 소프티슈가 충분히 이렇게 안정적인 구조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페리임플란타이티스에 대해서 제가 걱정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년 정도밖에 제가 사용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뭐 한 5년, 10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그것은 저도 좀 더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혹시 그런 기회가 된다면 당연히 또 만약에 좋지 않은 부분이 발견된다 그러면 저도 당연히 또 보고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손으로 조일 때 스크루가 돌아갈 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스크루가 조금 그러니까 약간 덜 들어갔을 때, 본에 걸리는 느낌인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다 끝나는 느낌인지를 아실 건데, 본에 걸려서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거의 들어갔는데, 아예 안 들어가면 스크루가 걸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약간 거의 들어갔는데 본에 좀 빡빡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어버트를 약간 다른 형태를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본 컨트롤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제가 뭐 이렇게 뛰어난 임상가도 아닌데 저의 짧은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뭐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원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런 어떤 실력에 맞는 그런 임플란트 시스템을 잘 선택하셔서 본인이 사용하는 그 시스템의 특징을 잘 파악하신다면 충분히 저보다 더 양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좀 힘든 또 그런 여러 가지로 뭐 어수선한 시국인데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과계 넘버원 채널 치유신보 TV